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십니다. 미국 국채금리 5% 갈까? 5% 뚫을까? 그 말을 또 옮겨 얘기하면 미국 주식 또 버블인가? 5%를 만약에 넘어서면 미국 주식이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해, 본질적인 이해,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인지 그런 결정 요인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나아가서 미국 경제 전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것이 결국 국채금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테니까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막 찍어내기만 해도 되는 참 부러운 나라죠. 소비국이고 달러를 찍어내고 수입에 의존하고 그러면 됐었죠. 그러면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트럼프 여신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내 맘대로 가겠다, 나는 이 길로 가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대로 세계 경제가 뒤쫓아 움직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나는 나의 어떤 원칙을 세우겠다, 세계 전체를 내가 휩쓰는 그냥 내가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닥트린, 어떤 트럼프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2025년 미국 국채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하나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채금리의 움직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채금리의 레벨은 전반적으로 우하향했습니다. 다만 유독 치솟은 구간이 있죠. 1980년대 초반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또 충격적으로 끌어올라갔었습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치솟은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 2020년 가장 낮은 국채금리를 보였었습니다. 이후 세계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았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듯 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듯 했지만 또 최근 트럼프 이슈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내비치면서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5%를 돌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추이를 설명해 드렸다면 이 국채금리가 움직인 전반적인 배경, 첫 번째는 무엇과 무관하지 않다? 기준금리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역시 미국 역사적인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1980년대 정점을 찍고 거의 20% 정도에 달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채금리가 정점을 향해 치솟았었죠. 그 이후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특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면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완화의 시대가 오면서 국채금리, 시중금리도 다시 앞으로 가보면 바닥을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기준금리가 이렇게 5.5%를 향해 인상되는 경로하에 있었고 그 이후 국채금리가 치솟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결정과 국채금리의 향방과 무관하지 않다. 큰 틀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틀에 있어서 기준금리 결정과 국채금리의 향방은 무관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 의견입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매일 결정하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매월 결정하지 않아요.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0일에 한 번 이 정도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50일 동안 금리의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혹은 지난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금리 동결 기간이 50일 이상인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는 계속 왜 움직입니까? 기준금리만이 아니죠.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의 흐름에 이 균형점이라 생각하고 기준금리라는 균형점을 찾아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시중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겠지만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영향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미국은 금리를 어떤 수준의 기준금리를 목표로 지금 중립금리가 3% 정도 되잖아요. 3%라는 중립금리를 향해 기준금리를 어쨌든 천천히 더디게 신중하게라도 인하해 나가긴 나가겠구나. 당장은 아니고 26년까지 혹은 27년까지 그 중립금리를 목표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 균형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이구나. 좀 하향 안정화 되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만이 국채금리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관점. 두 번째, 중요한 이 국채금리 움직임에 의미를 더해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미국 거시경제의 건전성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탄탄하다, 성장세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나라의 거시경제 건전성을 그대로 내포해주고 보여주는 그 지표가 또 장기금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름 유지하게 되는 높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그 배경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워낙 거시경제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앞에 금리 결정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네. 그러면 당장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겠네. 높은 기준금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겠네. 라는 이런 생각이 국채금리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나름 큰 틀에서 정의 내리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채금리가 변동하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오른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간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준 6월이죠. 그 당시 국채금리가 5%를 통과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역시 지금 국채금리가 4.5%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보니 혹여나 어찌어찌 해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예를 들면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보면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할 것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기 위해서죠.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것이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국채 금리가 그때 5%를 초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가 대대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채 금리가 변동하면 그게 5%를 초과하거나 지금보다 더 상승하는 흐름을 갖게 되면 주가는 역행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네, 시중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매력적이죠. 상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덜 매력적이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 코인시장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채금리 변동에 따른 그 첫 번째 영향은 바로 주식시장, 주가입니다. 혹여나 5%를 초과해서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또 금융위기로 불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 나라의 금리는 뭐를 뜻합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뜻해요. 미국의 금리, 시중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하다,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중금리는 더디게 상승하는데 미국 국채금리는 유독 강하게 상승한다면 그러면 그게 강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또 역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초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국채금리 변동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금리 변동이 이어지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강달러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겠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미국 주식시장, 미국 채권시장 혹은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이 매력적인 게 되는 거예요. 주식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 투자한 금액이 달러로 샀다가 한국 돈으로 원화로 바꿨을 때 얼마나 또 외환 차익이 있나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쏠립니다. 자금 이탈이죠. 미국으로는 자금이 쏠리지만 한국 입장에선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금 이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금리 과연 5%를 상회할까? 좀 공격적인 질문이지만 국채금리가 또 치고 올라갈까? 그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올라가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입니다. 매월 초에 미국 실업 혹은 취업자 증감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 시장이 견조해요. 예를 들면 12월 실업률이 11월 실업률보다 떨어져요. 또 당시 시장의 기대가 4.2%로 굳어졌었는데 실제 실업률은 4.1%예요. 와, 미국 경제가 견조하네. 역시 그날 같이 동시에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인데 와, 일자리가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네. 전월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게 증가하고 있네. 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웃도는가 전월보다 웃도는가. 이 두 가지 면에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사인을 제공하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이유가 없죠. 또 미국 경제는 너무나 견조하고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 두 가지 사인은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인은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건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죠. 간혹 아니 고용시장이 탄탄한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고 그럼 주가가 상승해야지 왜 고용시장이 탄탄한데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까? 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를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여름인가 겨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름인데 찬바람이 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겨울인데 찬바람이 불어요. 너무 나쁜 거죠. 어떤 국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같은 찬바람도 실수로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과 온풍기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기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뭔가를 눌렀는데 찬바람이 만약에 나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름의 찬바람은 땡큐죠. 그러나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너무나 힘들죠.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세계 경제가 고민인 게 뭐예요? 바로 금리예요. 기승전 금리예요. 근데 금리 결정이라는 면에서 시장에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이나 안 놓이나 그럼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좀 냉각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견조하니까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면 good is bad, 시장에는 나쁘게 작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금리 결정이 주안이 아닐 때, 주요 고려 요인이 금리가 아닐 때 그럴 때는 경제가 탄탄하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게 두 가지 다른 국면을 구분해 놓고 이 고용과 금리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물가와 금리 관계를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똑같아요. 계속 물가라는 지표, 고용이라는 지표, 혹은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중금리가 요동치는 원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져 주네. 높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건데 물가가 떨어져 준다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해도 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가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물가가 전월보다도 올라가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올라가네. 그럼 인플레 공포 때문에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금리 인하는 멀었네. 금리 인하 중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생각들, 이런 종류의 견해, 의견,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10년물 국채금리, 시중금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어 나타난다. 또 역시 중립금리에 대한 결정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3%라고 한다면 향후 약 1.5%포인트만큼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구나. 금리 인하의 여정이 이만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금리를 만약에 올려요. 미국은 굳이 3% 중립금리까지 내릴 필요 없어. 4%도 괜찮아. 라고 중립금리를 더 높게 추정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 없겠네.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중립금리가 4.5%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중단인 거죠. 그래서 중립금리 추정 결과에 따라서 이게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멈추고 혹은 금리 인하 중단설이 더 고조되고 그게 시중금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 그것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겠다.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분석해드렸습니다. 또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요 인사의 발언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I will demand that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즉각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겠다. 누구한테 요구하겠다? 제롬 파월한테 요구하겠다.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구하겠다고 말하는 그 발언이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 파월에게 전화를 했어요? 실제 파월과 미팅을 했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발언이 있는 날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주요 연준 인사들이라든가 이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내비치는 그런 발언, 적극적인 금리 인하 해도 돼라는 발언, 인플레 잡혔어, 걱정하지 마, 금리 내려도 돼,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있을 때마다 시중금리는 내려앉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아라고 거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발언함과 동시에 시중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시중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향방 그리고 그것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미국 경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2024년 매우 견조한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25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아틀란타 페드의 추정치나 뉴욕 페드 스태프 나우캐스트 기준이나 뭐로 보나 1분기 한 3.0 낮아야 2.9%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주요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까지만이 아니라 23, 24, 25년 연속으로 2%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말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R&D 투자 지출을 단행하고 신규 투자와 신규 고용과 또 신규 소비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게 선순환하고 탄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것을 본다면 향후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미국 10년물 금리는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게 또 역시 강달러 뉴노멀을 만들 요인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어쨌든 2025년에도 뭐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3년 4년 당시보다는 어떤 충격, 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든가 또 높았던 그 금리의 여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노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참 모호할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랜딩, 그냥 저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 사이의 랜딩,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 경제를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고용 수준을 볼 텐데 실업률 수준도 그래도 25년 1분기까지는 나름 높은 실업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분기 이후로 또 실업률이 점차 둔화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IB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나름 견조한, 그죠? 나름 뭐 13만 가량, 11만 가량의 신규 비농업 고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역시 물가 상승률 전망도 필요해요. 25년 1분기부터 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추세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뭐 우하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5년 1, 2분기 때가 그나마 저점이고 다소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IB 투자은행들의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 경제는 나름 견조하고 또 물가 상승률도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중립금리를 올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제로화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칠 텐데 말이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 이들은 향후 25년 연내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할 텐데 적극적인 금리 인하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참조하시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있긴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뭐 실업률도 안정화되고 고용 상태 또 물가 상승률도 나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소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갖고 계시면 어떨까? 물론 이런 전망에 벗어나서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치솟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또 반영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그 컨센서스, 경제를 전망하는 그 눈을 갖는 데 있어서 이런 기조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2025년 연말까지의 목표하는 정책금리는 3.9%,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4.5% 수준의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4%를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간다라는 것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차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그러나 지금 IB는 상대적으로 조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자료처럼 이 IB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더 견조할 것이고 견조한 흐름이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고용도 안정화될 것이고 문제 없이 전개되고 물가도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흐름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게 전제했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없어야 되는데 연준보다 더 강한 기준금리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이 기대감이 실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랑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위 아닌가 봐. 기준금리 인하 아닌가 봐. 6월에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하는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 드렸던 말씀을 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의 추이를 좀 들여다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겠구나. 그리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긴 하겠구나.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나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고 다만 유지되긴 되지겠지만 그 높은 시중금리에서 다소 하향 안정화될 소지는 있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요? 물론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더 치솟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는 베센트라는 재무부 장관이 국채 금리가 그렇게 치솟을 상황까지 야기해 가면서 강건하게 국채를 발행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가늠하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지 않도록 좀 온건파잖아요. 온건하게 국채 발행량을 조정하고 특히 이런 세계 경제 국면에서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반드시 오를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까? 발행량도 중요하지만 수요량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채 아니면 그럼 무슨 국채를 보유하려 할까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치닫고 있는 와중에 미국 국채만한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국채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채 발행량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행이 있음에 따라서 수요도 그에 맞물려서 나타난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역시 그런 변수, 국채 발행량을 우리가 우려했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발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문, 국채 발행량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는가 하는 또 본질적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제로 깔고 의사결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일단은 모르겠다 하는 변수 제외시켜 놓고 국채금리 추이를 좀 가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